네, 사이언스 북스와 한라도서관이 주최하는 과학수다의 4번째 연사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강량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났던 3분의 과학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한라도서관에서 만나실 분들은 다 과학자들인데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깍두기처럼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요. 과학자를 꿈꿨었지만 과학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 선생님께서 제 소개를 친절하게 잘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더 드려볼게요.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과학기술, 보건의료, 환경 분야의 기사를 써왔습니다. 17년차 기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만한 제가 쓴 기사 중에서 몇 가지를 열거를 해보면 한 2가지만 열거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2005년에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연구가 다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우석 박사 연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기자가 접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서 2015년에 여러분 다행히 제주도까지는 피해를 주지는 않았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 걱정 되게 많으셨던 걸로 기억나시죠? 메르스 사태 때 처음에는 메르스 감염병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나중에는 이제 정부가 방침을 바꿔서 메르스 감염병원의 실명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부가 방침을 바꾸게 된 계기가 어떤 언론에서 먼저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메르스 감염병의 실명을 다 공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메르스 감염병의 실명을 공개한 기자가 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주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기사를 써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제가 강연을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신 선생님들, 김상우 선생님이나 이명현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여러 과학자 선생님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공 분야를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아마 언론 매체나 혹은 여러 책들에서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혹은 빅데이터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대 청소년들도 강연을 들으러 온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미처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큰 변화가 앞으로 닥쳐올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키우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도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제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증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 궁금증을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000 diseases in the world. Some take years to diagnose and treat. How can doctors find insights in a body of medical knowledge that doubles every 5 years? New solutions based on IBM Watson are being developed to help doctors analyze a patient's history, symptoms, and latest medical literature to make faster, more accurate diagnoses. Hello, my name is Watson. Let's build a smarter planet.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익숙한 인공지능은 이세돌 구단을 꺾은 구글의 알파고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알파고보다 더 유명한 인공지능은 방금 데몬스트레이션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IBM에서 만든 왓슨입니다. 네, IBM의 왓슨이 왜 유명해졌냐면 2011년 2월 달로 기억하는데 2011년 2월에 미국인이라면 다 아는 제퍼디 쇼라고 하는 유명한 퀴즈쇼가 있습니다. 그 퀴즈쇼에 이 IBM 왓슨이 출연해서 그 즈음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인간 챔피언 2명을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 IBM의 왓슨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자, 여러분, IBM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자원을 들여가지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단지 그 인공지능을 퀴즈쇼에 출연시켜서 우승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당연히 퀴즈쇼에서 우승을 시켜서 유명하게 만든 다음에 이 IBM의 왓슨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이모저모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왓슨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응용할 가능성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몇 개월 후에 건양대병원의 김정엽 선생님이 오셔서 이 우료에서 왓슨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BM이 이 왓슨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걸 궁리를 하다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단용 인공지능으로 왓슨을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내 여러 병원에서 지금 왓슨 포 온콜러스라고 하는 암을 진단하는 왓슨이 도입되고 있고, 외국의 다른 여러 병원들에서도 왓슨을 도입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왓슨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9살짜리 케빈이라고 하는 소년이 굉장히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근데 마침 그 병원은 사람 의사들도 당연히 있었지만은 또 왓슨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었어요. 병원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왓슨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케빈이라고 하는 소년을 왓슨에게도 진단을 맡겨보고 사람 의사들도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30분쯤 후에 왓슨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진단하기에는 케빈이라고 하는 소년은 85% 이상의 확률로 가와사키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혹시 여기 가와사키병 걸려본 분 있나요? 없어요? 네. 보통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제가 여쭤보면은 한 1명 정도는 손을 수줍게 드십니다. 네. 혹시 걸려본 적 있으세요? 네. 네. 여기는 없으시군요. 다행히. 가와사키병은 어떤 병이냐면 보통 10살 미만의 소아한테서 걸리는 병이에요. 10살 미만의 소아한테서 걸리는 병인데, 혈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에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서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바로 가와사키병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열이 나서 소아과를 가면 보통 소아과 선생님이 세 군데를 체크하죠. 어디를 체크해요? 목이랑 귀랑 코를 체크합니다. 편도선이 부었는지, 중이염이 있는지, 축농증, 부비동염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군데에 염증이 없으면 보통 열이 나더라도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죠? 네, 열감기라고 보통 진단을 합니다. 네,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네, 틀려도 혼내지 않아요. 네, 네, 열감기라고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열감기라고 보통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주고 집에서 한 하루 이틀 쉬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가와사키병에 걸려서 동네 소아과를 가도 대부분 그런 식의 진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코나 목이나 귀를 들여다봐도 염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그냥 통상적인 열감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열이 내리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그러면 다시 동네 소아과를 갑니다. 그럼 그때서야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권하죠? 네,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합니다. 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요. 데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큰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서는 보통 피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면은 100% 가와사키병에 걸리면 혈관에 몸속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의 수치가 높다는 것이 피검사 결과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감기가 아니라 다른 병들을 접할 가능성도 크고 또 염증 반응 수치가 높다라는 피검사 결과까지 딱 받아들면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가와사키병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더 한 다음에 가와사키병을 확진을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죠. 그래서 그때부터 링겔로 항생제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냥 몸에다가 때려 부어야 이제 겨우 이제 그 염증 반응이 내려가고 아이가 가와사키병으로부터 낫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과정이 일주일에서 심한 경우에는 보름 정도가 걸려요. 예, 그동안에 처음에 딱 진단하자마자 항생제를 처방을 했으면 훨씬 더 가와사키병이 빨리 나았을 텐데 이제 보름까지 이제 심한 경우에는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자, 그런데 그런 가와사키병을 왓슨은 어떻게 진단을 했다? 네, 딱 30분 만에 처음에 딱 바로 진단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왓슨이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비엠의 왓슨 사례로 강연을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에서 좀 놓치고 있는 몇 가지를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마도 사람 없는 공장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없고 공장에서 로봇 팔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재예요.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1세기까지 계속해서 공장이 자동화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로봇으로 대체되어서 이미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는 다시 돌이키기 힘든 이미 일어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일자리의 관계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사 같은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시점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전문직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위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구글의 알파고가 있고 IBM의 왓슨이 있다면 월스트리트에는 켄쇼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자, 이 켄쇼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이 6월 15일이죠. 보통 토요일날 그런 게 발표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1사분기 고용노동 통계가 발표가 되었다고 칩시다. 오늘 오전 10시에. 그러면 당연히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나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회사들은 그 정부가 발표한 지난 분기의 고용노동 통계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투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정리하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금융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고용노동 통계를 발표하면 그 고용노동 통계를 한 3명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2박 3일 정도 붙어서 그 고용노동 통계가 도대체 어떤 경제적 투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3명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의 애널리스트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연봉이 5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5억
5억짜리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 3명이 2박 3일 동안 붙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켄쇼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연봉 5억을 받는 애널리스트 3명이 붙어서 2박 3일 동안 작성하는 보고서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0시에 고용노동 통계가 발표되면 10시 5분에 정리를 해서 회원사들한테 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연봉 5억을 받는 애널리스트 3명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사용료는 좀 비싸겠지만 켄쇼를 선택할까요? 네, 켄쇼를 선택하겠죠.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이 연봉 5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 3명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켄쇼랑 계약을 맺고 이 켄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되어 가는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어떤 직업일까요? 자, 이 금융투자회사의 높은 연봉을 받았던 애널리스트, 그리고 의사, 특히 진단을 하는 의사, 영상의학 진단과, 내과 의사들, 이런 진단을 주로 하는 의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10대들이 되고 싶어하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특히 세무사, 이런 직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방금 제가 열거한 그런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해왔던 일을 인공지능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격이 비슷해요. 왜 일의 성격이 비슷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나 세무사 혹은 의사, 애널리스트 등등이 해왔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일단 머릿속에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요. 네, 특정 분야에 정리가 잘 돼 있는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이센스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따죠. 그리고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그 라이센스를 보고서 오는 고객들에게 자기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데이터 중에서 지금 그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데이터를 꺼집어내서 서비스하는 게 그런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꽤 지위도 높은 전문직 화이트 칼라들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특화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통 정리정돈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한 다음에 특별한 논리나 로직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일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화이트 칼라가 해왔던 일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근데 인공지능 사람도 잘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잘할 수 있는 일이 겹치면 결국에는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인공지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뭐죠? 지금 보이는 거? 네, 햄버거 패티를 뒤집는 로봇팔입니다. 햄버거 패티를 뒤집는 로봇팔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롯데리아는 똑같은 경영진이 일본에서도 롯데리아를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롯데리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롯데리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점의 각 점포를 무인화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햄버거 패티를 알바들이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런 로봇팔들이 뒤집고 지금에서야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점 점포에 하나씩 도입되고 있는 키오스크가 도입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점점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사람이 없는 패스트푸드점 점포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롯데리아 경영진이 한국 롯데리아를 경영하고 있는데 한국 롯데리아는 여전히 알바를 사용하고 있고 또 무인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똑같은 롯데리아인데 일본 롯데리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인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고 한국의 롯데리아는 그런 무인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노동력이 부족. 일본. 규제? 일본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규제?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더 선호해서. 네. 소비자들이 사람들을 더 선호해서. 그렇죠. 패스트푸드점 갈 때 아무도 인사 안 하는 것보다는 알바들이 인사하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이유예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일본은 이미 시급 10,000원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롯데리아를 경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급 10,000원이 넘는 알바들을 쓰느니 차라리 무엇을 쓰는 게 훨씬 더 싸다? 네, 기계를 쓰는 게 훨씬 더 싼 겁니다. 근데 한국은 기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무엇을 쓰는 게 더 나아요? 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고작 시급 8,000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너무 급하게 올렸다고 난리라서 내년이 또 이제 동결될 분위기잖아요. 예,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굳이 기계로 도입하는 것보다 값싼 알바들을 쓰는 게 훨씬 더 남기 때문에 굳이 무인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자, 골드만삭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애널리스트 말고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골드만삭스의 큰 건물을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골드만삭스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아줌마 아저씨를 다 청소하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로봇 충분히 그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골드만삭스 경영진은 청소하는 아저씨 아줌마를 로봇으로 대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안 했죠. 네. 왜 연봉 5억을 받는 애널리스트는 캔쇼로 대체를 했는데 왜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청소하는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았을까요? 입금비가 나고. 네, 여러분들 너무나 짐작하듯이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청소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싼 분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건비 싼 사람들을 그대로 굴리는 겁니다. 대신에 인건비가 비싼 애널리스트들은 캔쇼로 대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로봇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이 대신하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그리고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장밋빛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롯데리아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골드만삭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는 일이 제일 빨리 무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값싼 사람들 쓰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자, 아까 제가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감 오셨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이 해왔던 일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특성상.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화이트 칼라 전문직은 인건비가 높은 직업입니까? 낮은 직업입니까? 높은 직업입니다. 화이트 칼라 전문직을 고용했던 고용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능력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면 인건비가 높고 말 많고 말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은 그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직보다 인공지능을 빠른 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자꾸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한테 그런 전문직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달라고 막 요구도 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목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일자리의 관계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생기냐면 상단에는 원래부터 돈 많았던 사람들,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그리고 혹은 경쟁의 사다리에서 굉장히 운이 좋아서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을 겁니다.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고 싶어하고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해왔던 일들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에는 사람의 몸값이 싼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과 일자리의 관계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어두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미래가 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상층에 있으시려나? 네,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상층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밑으로 떨어질까봐 일단 불안하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우글우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네. 지금 그런 미래가 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 미래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연관이 되면서도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음악을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현대 클래식 음악이라서 그다지 듣기 좋은 음악은 아니에요. 시작부터 불길하죠.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에 착착 붙는 음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간에 클래식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현대 클래식 음악이라는 사실을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약간 음울하고 기이한 현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특징 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곡입니다. 어떤 곡이냐면 사람이 작곡한 곡이 아니에요. 네.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의 이아무스라고 하는 작곡하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을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자, 굉장히 가끔씩 제가 그 TV 뭐 EBS나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을 모셔다 놓고서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이 그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인공지능은 네, 예술은 못합니다. 창의적인 일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야 되고 뭐 예술 분야로 내보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헛소리고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2012년에 만든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연구팀이 만든 이아무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현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이아무스가 작곡한 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서 음원으로도 발매를 하고 판매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이아무스가 201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곡의 제목이 헬로 월드예요. 약간 의미심장하죠. 네. 그리고 그 헬로 월드라는 곡이 만들어졌을 때 이 헬로 월드라는 곡을 그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 연구팀이 이아무스가 만들었다는 것을 숨기고 평생 좋은 클래식 음악과 나쁜 클래식 음악을 판단하는 일을 해온 1급의 리뷰어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리뷰어들이 무엇이라고 평을 했냐면 이런 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탄생.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능 있는 음악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한 영리한 곡. 네, 거의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리뷰어들한테 당신들이 지금까지 극찬한 대상이 바로 사람 작곡가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자, 서울에 가면 SM이나 YG나 JYP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SM이나 YG나 JYP 건물을 가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그 건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SM이나 JYP나 YG 건물에서 경영진과 1급의 스타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직군들이 그 건물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곡가들입니다. 네, SM이나 YG나 JYP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아이돌 음악의 트렌드를 포착한 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는 곡을 여러 곡을 찍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곡을 연습생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데뷔한 아이돌 스타들에게 불러보게 한 다음에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곡을 싱글로 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뮤직비디오로 보여주는 식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아무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작곡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트렌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트렌드. 자, 이아무스에 대한 리뷰의 평에서도 현대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한 영리한 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아무스가 모차르트라던가 베토벤이라던가 차이코프스키라던가 쇼스타코비치 같은 거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아무스는 무엇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다? 현대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곡을 찍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들이 하는 일도 무엇이라고요? 네, 아이돌 음악의 트렌드를 포착해서 비슷비슷한 곡들을 찍어내는 일을 그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지금 SM이나 YG나 JYP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트렌드를 포착해서 아이돌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을 다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 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이돌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웹툰이나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은 웹툰이나 웹소설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트렌드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사실은 웹툰이나 인기 웹툰이나 인기 웹소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트렌드예요. 자, 창작의 철칙이 있는데 웹소설이나 웹툰이 너무 튀면은 오히려 안 읽힌대요. 독자들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거, 굉장히 다른 걸 좋아합니까? 수고합니다. 네,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트렌드를 따라가게 하고 그 30에서 40%의 설정을 살짝 바꿔서 유통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를 어긋나 버리면 독자들이 이질감을 느껴서 오히려 그 웹소설이나 웹툰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웹소설 작가들이나 웹툰 작가들도 트렌드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창작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 트렌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마음만 먹는다면 웹툰이나 웹소설 창작도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을 쓰는 작가들 중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그래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산업계 뉴스를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애들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키워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실제로 예술고등학교나 혹은 예술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나 웹소설 창작을 중요한 그런 창작가들을 키우는 크리에이터나 창작가를 키우는 과 같은 것들을 새로 개설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 가없는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웹툰이나 웹소설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트렌드를 따라서 뭔가 찍어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상위 1%의 천재들의 영역이죠.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차이코프스키나 쇼스타코비치 같은 거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장들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인정을 받아서 해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사후에 네, 사후에.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고후 당대에 해피했으니까 해피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너무나 불행한 나머지. 하지만 죽고 나서야 이 고우의 예술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왜 고우의 가치가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트렌드를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자,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트렌드를 벗어나 있는 어떤 번쩍이고 빛나고 그리고 미래에 오히려 더 주목받을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아마 생전에는 그다지 해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민됩니다. 여기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울해지시죠? 도대체 뭘 하고 살란 말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그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우울하셨을 테니까 약간 워밍업 좀 하십시오. 여기서 치와 사진이랑 초코칩이 박힌 머핀 사진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네, 치와 사진과 초코칩이 박힌 머핀 사진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네, 구분 잘 되십니까? 네, 구분 잘 되시죠? 자, 저는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다행히 없으시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3살 정도면 누구나 다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이라면 3살 정도면 누구나 다 이 사진들을 보고 강아지는 무엇이고 강아지 사진은 무엇이고 초코칩 머핀 사진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알파고나 왓슨이나 켄쇼가 앉아 있어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은 혼돈에 빠져요. 알파고나 켄쇼나 왓슨은 구별을 못합니다. 네, 인공지능은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 가입할 때 보시 아닙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들 중에서 신호등이 있는 사진들을 찾으시오. 네, 자동차가 있는 사진들을 찾으시오. 여러분들 그 짓을 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겠죠. 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이 가능한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학습을 한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들을 보고 초코칩 머핀과 치아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려면 그 인공지능에게 굉장히 이 용량을 많이 먹는 인공지능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인공지능에게 초코칩 머핀 사진을 한 수백만 장 보여주고 치와 사진을 수백만 장 보여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서야 겨우 그래도 100%의 확률은 아니에요. 한 75%, 80% 정도 확률로 이 치와랑 초코칩 머핀의 사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뭔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쓸모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사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킨 서비스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 디폴트로 들어있는 구글 포토 같은 기능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구글 포토 서비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구글 포토 폴더에다가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면 구글 포토의 인공지능이 알아서 상황별로 분류도 해주고 또 알아서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게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나온 성능입니다. 자, 그런데 구글 포토 서비스가 처음에 서비스가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유저가 구글 포토 이용자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를 나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다음에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사진을 다 구글 포토 폴더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당연히 구글 포토의 인공지능이 막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것저것 분류를 했겠죠. 그 분류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이용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동물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고릴라로 태깅이 되어서. 네, 놀라요, 안 놀라요? 네, 여러분들 웃으셨죠 지금? 근데 이제 다음 얘기를 들으면은 웃으실 수 없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고릴라로 태깅되어 가지고 동물 폴더에 들어간 친구가 흑인 친구였어요. 네. 자,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나 인종혐오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인 흑인 남성을 비유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고릴라예요. 그래서 구글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알고리즘 오류고 그 알고리즘을 수정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혹은 엔지니어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은 구글 포토의 인공지능이 흑인 성인 남자를 고릴라로 태깅해서 동물로 분류한 데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이나 인종혐오적인 것이 그 데이터를 오염시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인 대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미인 대회 하면은 뭐 선남 선녀들이 등장을 하고 그 선남 선녀들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내온 사람들이 이제 뽑잖아요. 미남이나 미녀들을. 그런데 그 미인 대회에서는 좀 다른 이벤트를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전 세계에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다 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00개국에서 6,000장 정도의 인물 사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인물 사진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뷰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판단하도록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뷰티 AI가 자기가 공부한 미의 기준에 따라서 6,000명의 사진을 놓고서 1등부터 44등까지를 뽑았습니다. 근데 1등부터 44등까지를 뽑은 결과를 놓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1등부터 44등까지 뽑았던 미남 미녀들의 대부분이 다 백인이었던 거예요. 6,000명 중에는 송혜교, 송중기, 김태희 같은 미모를 자랑하는 동양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또 잘생긴 흑인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뷰티 AI는 1등부터 44등까지 다 백인만 뽑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뷰티 AI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피부의 투명도, 피부에 잡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굴의 좌우 대칭, 그리고 미남 미녀의 샘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여러 장을 가지고 미의 기준을 학습을 했는데, 그 뷰티 AI가 학습한 미의 기준이 결국에는 어떤 종족의 미의 기준이었다? 네, 백인의 미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편향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의 판단도 편향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아마존이나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채용 심사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할까요? 자, 소프트뱅크나 아마존이나 삼성이나 SK나 LG 같은 기업은 사람들을 뽑을 때마다 지원자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려요. 서류 심사 하나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서류 심사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다면은 시간과 자원이 훨씬 더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나 혹은 우리나라의 SK,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채용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선 기업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이에요. 근데 작년 11월에 미국의 아마존이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채용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 프로젝트를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전처럼 사람들이 뽑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충격적입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아마존에서 실제로 그 채용 인공지능에게 채용을 맡겨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채용 인공지능이 채용을 하는 과정을 전문가들이 붙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리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발견이 된 거죠. 어떤 특이한 일들이 발견이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마존의 채용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지원자가 여자 대학을 졸업했으면 마이너스 2점. 네. 그리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죠. 남성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했다라고 취미란에 쓰면은 플러스 5점, 여성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취미란에 쓰여 있으면 마이너스 5점. 그리고 20대, 30대들을 보면은 남성들 사이에 주고받는 속어가 있고 여성들 사이에 주고받는 속어가 있잖아요. 남성들 사이에 자주 쓰는 속어가 자소서에 등장하면 플러스 10점, 여성들 사이에 오고 가는 속어가
자소서에 등장하면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성차별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채용 AI 시스템 도입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의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노골적인 성차별을 하게 된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채용 AI는 최근 5년간 아마존의 인사 성과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비율이 7대 3입니다. 남자 직원이 7이고 여자 직원이 3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가장 아마존에서 높은 고급의 기술직 일자리의 경우에는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비율이 9대 1이에요. 자, 그런 아마존의 이 인사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아마존의 채용 AI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일 잘하는 사람, 여자는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에 삼성이 채용 AI를 도입을 해서 서류심사는 AI가 뽑는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AI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도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최근 30년간의 삼성의 인사 성과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 AI에게.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유리할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유리할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제주대학교를 나온 인재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른바 스카이를 나온 인재가 유리할까요? 네, 이른바 서울에서 스카이를 나온 인재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남자가 유리할까요? 여자가 유리할까요? 남자가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삼성에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사해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스카이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제주도나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하는 게 차라리 공정하겠다? 네, 인공지능, 기계가 하는 게 차라리 공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입니다. 네.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혐오로 오염되어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이 교정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왜곡되고 편향되고 오염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기분 나쁜 사실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리즘을 수정하긴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미국은 우리들이 네이버를 쓰는 것처럼 구글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제주시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제주시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구직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구글에 구직이라고 검색을 하면 구인을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뜹니다. 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검색 결과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구글이 고치긴 했는데 지금도 아마 다를 거예요. 자, 남성이 검색을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여성이 검색을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단지 여성이 검색을 했다라는 이유로 좀 더 불안정하고 좀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먼저 노출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구글의 인공지능이 남녀 차별을 해서? 아니죠. 구글의 인공지능은 이렇게 학습을 한 겁니다. 현실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해보면 현실의 남성의 직업이 여성의 직업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높은 임금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로 학습을 한 구글의 인공지능은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구직을 했을 때 남성에게 좀 더 맞는 일자리는 높은 임금이 안정된 일자리라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는 좀 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검색 결과를 보여준 거죠. 만약에 그 검색 결과에만 의존해가지고 여성이 자기는 훨씬 더 높은 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불평등이 교정이 되기는커녕 구글의 검색 결과에 의해서 더 왜곡되고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기분 나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여행은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겠죠. 이제 외지에서 워낙에 제주도로 많이 오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혹은 올 겨울에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런던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쳐요. 영국 런던. 호텔을 검색을 하겠죠. 호텔을 검색을 할 때 익스피디아나 뭐 호텔스 컴바인 같은 저렴한 사이트들 아마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제주시에서 익스피디아에서 검색한 런던 호텔의 결과와 서울시 청담동에서 검색한 런던 호텔의 결과가 다릅니다. 자, 다릅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런던 호텔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비싸고 럭셔리한 호텔들이 노출이 되죠. 제주시에서 런던 호텔을 검색하면 약간 중간 가격 정도의 호텔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검색의 우선순위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누락된 호텔들도 많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런던 호텔을 검색하면 가장 싼 호텔들은 아예 리스트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런던 호텔을 검색하면 가장 비싸고 럭셔리한 호텔들은 검색 결과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아마도 익스피디아나 호텔스 컴바인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소비자가 가장 선택할 만한 호텔들을 미리 큐레이션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뭐 일견 타당한 얘기지만 자, 듣는 이제 진실을 알고 나 우리는 기분 나쁩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네. 네, 기분 나쁠 거예요 분명히.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나쁜 이유는 뭔가요? 자존심. 자존심도 상하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한 새에 그냥 제한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비록 서울 청담동에 살지 않지만 런던에 여행을 가서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제주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 판단된 결과에 따라 기계가 판단을 하고 나에 대해서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보여주는 선택지를 제한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나의 어떤 특정한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판단된 다음에 그 판단된 결과대로 굉장히 굉장히 제한된 선택지들만 나한테 보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결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작년까지는 한 70% 정도는 인공지능이 뉴스를 큐레이션했고 한 30% 정도는 사람이 일일이 큐레이션을 했습니다. 사람이 큐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생길 수 있고 편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막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네이버를 비판을 하니까 네이버 경영진이 그래 그런 식이면 아예 인공지능에 다 맡길래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아예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를 100%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뉴스의 질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낮아졌습니다. 자, 이른바 신문사들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좋은 기사들은 노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보는 기사들 있잖아요. 선정적인 기사들.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뭔가 사람들의 갈등이라던가 중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기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재미로 소비하기 좋은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많이 보는 기사를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자가 굉장히 취재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런 기사들을 이건 그래,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이번에 특집 기사를 냈는데 굉장히 좋았어, 그러면서 사람이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다가 박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하니까 그런 기사가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거죠. 지금 네이버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건 좀 더 고급의 양질의 뉴스들이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고급의 양질의 뉴스들이 독자들과 만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언론사들에서도 그런 기사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기를 원했는데, 인공지능에게 맡기다 보니까 진짜 선정적이고, 그리고 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독자들이 알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소비 유통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걸 저는 네이버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앞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로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빅데이터가 뭔가 편향되거나 오염되었을 때 그 인공지능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분 나쁜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나에 대해서 미리 판단한 다음에 제한된 정보만을 우리들에게 자꾸 제공했을 때 그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문제점들. 자, 이게 바로 빅데이터 시대에 저희들이 뭔가 지혜를 모아서 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거리들을 많이 안겨준 것 같으니까 이 걱정거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일자리가 무사합니까? 아니면 걱정됩니까? 네, 걱정됩니다. 네, 걱정되죠. 특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10대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들에게 주는, 공동체에 주는 충격을 완충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치들이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 제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입을 모아서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그래서 나온 대안들이 바로 기본소득, 기초자본, 저임금 보조 같은 대안들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기본소득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은 뭔가요? 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채운 다음에 앞으로 4년을 더 할지 말지를 놓고서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를 꺾을 민주당 후보를 지금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의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 전혀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미국의 상당히 젊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인데 이번에 처음 정계에 진출을 했고, 정계에 진출을 하자마자 내가 민주당 후보로 트럼프랑 한번 싸워보겠다 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예비 후보로 지금 나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앤드류 양이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공약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후보로 지금 부상 중입니다. 그 앤드류 양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냐면 바로 기본소득 공약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모든 시민에게 매월 $1,000씩을 지급하겠다. 자,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이죠. 12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이죠. 그러면 미국의 4인 가족이면 매월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4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엄마 아빠가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도 정부에서 매월 통장에다가 4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 공약을 앤드류 양이 내세우면서 이 미국의 민주당 경선에서 상당히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제도를 내세운 이유도 오늘 저희의 강연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앤드류 양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전망을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또 다른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할 텐데 앤드류 양이 보이기에는 그게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통장에 $1,000씩, 그러니까 100만 원씩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은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니까 그 수입을 기반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모색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기본소득 제도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일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내세운 기본소득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매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월 얼마씩 준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10만 원씩 준다는 거죠. 10만 원씩. 네, 10만 원. 자, 10만 원이면 미국의 100만 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은 4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매월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소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 맞아요. 돈이 어디서 나올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이 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구상대로 매월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매월 얼마가 듭니까? 5조 원이 듭니다. 5조 원. 그러면 1년이면은 그게 얼마인가요? 60조 원이 들죠.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조 원 예산 중에서 얼마가? 네, 10%가 넘는 숫자가 10%가 넘는 금액을 써도 한 달에 얼마씩밖에 못 준다? 네, 10만 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초자본은 약간 달라요. 기초자본은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본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본은 약간 달라요. 기초자본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제도입니다. 기초자본은 만 19세가 되어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그러니까 이제가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통장에다가 국가가 3천만 원씩을 꽂아주는 거예요. 네, 좋죠? 깜짝 놀랐어요. 네, 3천만 원을 꽂아주는 겁니다. 자, 투표권을 준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후견인이 필요 있다 없다? 후견인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이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게 바로 선거권이죠. 근데 선거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종잣돈까지도 사회에서 주자라는 게 바로 기초자본의 발상입니다.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겠죠. 통장에 진짜 만 19세가 되면 3천만 원이 꽂히면 일단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그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대학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서울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3천만 원을 일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나는 대학 같은 데 가기 싫다. 창업이라던가 혹은 가게를 내는 종잣돈으로 그 3천만 원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는 경험의 폭을 넓히고 싶다. 뭐 여행을 가는데 3천만 원을 쓸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나는 다른 직업 훈련을 받아보고 싶다. 직업 훈련을 받는데도 3천만 원을 쓸 수도 있겠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엄마 아빠한테 맡겨서 돈을 불릴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나는 그래 원 없이 한번 흥청망청 써볼래 해서 3천만 원을 써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무슨 용도로 사용하든 3천만 원을 그냥 일단 주는 거죠. 우리나라 청년수당 이런 거랑 약간 달라요. 청년수당은 자꾸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죠. 자격을 따집니다. 뭐 써오라 그러죠. 계획서 같은 걸 써오라 그래요. 계획서 같은 걸 써서 그 계획서를 또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체크합니까? 체크하지 않습니까? 체크하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또 결과보고서 같은 걸 쓰라 그래요. 얼마나 돈을 착실하게 잘 썼는지.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성인이 되면은 무조건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사회를 막 시작하는 이 사회의 가장 초보 구성원들에게 뭔가 사회가 주는 선물로서 자 3천만 원 하니까 여러분들 야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소득보다 훨씬 돈이 덜 듭니다.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 전부에게 3천만 원을 다 줘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6조 정도예요. 자, 16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없으시겠지만 국토교통부 한 해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500조에 비하면 충분히 어떤 국가에서 뭔가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보면 투자도 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기초자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듭니다. 기본소득 제도보다 충분히 그 사회가 동의만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었냐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이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주는 경우 종종 있죠. 통장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100만 원을 내고 국가가 100만 원을 내서 처음 2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국가가 그 200만 원에 매칭을 해가지고 돈을 더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원하는 부모들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아이가 20살 정도 되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20살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한다? 내 아이의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국가가. 그런 제도가 1990년대 후반 블레어 정부 때 마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노동당 정부에서 보수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당 정부가 눈에 가시였던 제도였던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쌓인 돈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에게 줬을 때 사회 초년생들에게 줬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까? 못 해봤습니까? 네, 못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자본제도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상상력을 더 발휘하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한 번만 줄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3번 주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살 때 한 번 주고 또 언제? 40살 되면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60살 되면 또 한 번 더 주자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자 20살에 뭔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40 정도가 되면은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풀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0대 때 망하는 거랑 40대 때 망하는 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타격이 큽니까? 40대 때 망하는 게 타격이 더 크죠. 그리고 40대 때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또 괴롭힙니까? 가족이 또 괴롭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가족 중에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10대나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의 실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대 때 한번 3천만 원을 줬듯이 40대가 되면 중간 점검으로 한 번 더 3천만 원을 주자.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뭔가 위기에 몰린 사회 구성원이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계속해서 잘해왔던 사람들은 그 3천만 원을 거기에 그냥 얹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60이 되면 또 한 번 주자. 60이 돼서 주는 건 무슨 의미가 뭡니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인 빈곤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60살 될 때 혹은 65세가 될 때 한 번 더 주자. 이런 식으로 이 생애 주기별로 이 기초자본 제도를 세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임금 보조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로봇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인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0대 청소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절대로 그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10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커서 나는 거리 청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깨끗하게 치우시는 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분 있어야 되죠. 사회에 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자리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치매 노인들이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늘어납니다. 그러면 치매 노인이나 어르신들을 보살필 사람들이 필요한데 가족에서 그 보살핌을 감당하면 그 가족이 나만합니까? 나만하지 않습니까? 나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노인 요양 보호사들이 중요해지고 노인 요양 보호사들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요양 보호사들 좋은 대접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좋은 대접 받지 못하고 계세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시면서 육체노동 그리고 정서노동을 감정노동을 담당하고 계시죠. 자, 이 저임금 보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일자리라면은 거기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보호사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라면 지금 150만 원 받잖아요. 거기에 사회가 350만 원을 얹어가지고 월급 500만 원을 드리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500만 원 정도면은 중견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의 임금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노인요양보호사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노인요양보호사의 질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그분들을 보는 시선도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노인 요양보호사가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돈을 써보자라는 게 저임금 보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재원. 도대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초자본이나 오늘 아마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이나 저임금 보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여기에는 있으실 테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 우리 대선 때 우리 다음 대선 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선이나 총선 때 계속해서 이 제도들이 토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제도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제도들은 뭔가 우리 사회에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제도들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유행을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기업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왜 빌 게이츠가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 이야기를 할까요? 심지어 빌 게이츠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그 돈을 따로 로봇세라는 항목으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서 그렇게 조성된 특별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이나 저임금 보조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빌 게이츠가 착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다른 꼼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꼼수가 있습니다. 어떤 꼼? 맞습니다. 소비라고 정확하게 키워드를 짚어주셨는데, 자, 빌 게이츠 같은 자본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뭡니까?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기업이 제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자, 공장에는 제약가 쌓여져 있는데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 상황, 그게 뭐죠? 그게 공황이죠. 네, 자본주의의 제일 무서운 게 공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없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기업이 만든 제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보기에는 그건 제안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계속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취직을 해서 기업에서 얻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들처럼 돈이 많은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서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이나 저임금 보조 같은 형식으로 뿌리더라도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도 유지가 되고 결정적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는 발상이 바로 빌 게이츠가 이런 제도를 옹호하는 발상입니다. 빌 게이츠만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 정영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큰 백화점과 마트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독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핀란드에서 실업급여를 대체하고 실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상식과는 반대로 좌파 정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 같은 안전망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자본가들도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제도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토론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는 아니겠지만 뭐 유럽이라던가 혹은 미국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현금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각종 수당들이 대폭 축소되고 이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 같은 곳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의 산업시대에 만들어졌던 사회복지 제도들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에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고, 이 기초자본이나 기본소득이나 저임금 보조 같은 제도들이 그런 안전망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도입해 볼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약간 다른 포인트의 대안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어서 일자리가 굉장히 축소되고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3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여러분들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네. 그런데 나라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자, 방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일들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미국, 영국, 우리나라, 중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똑같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테크놀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양상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진은 독일의 한 자동차 공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할아버지는 이 자동차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노동자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되어 가는 일은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독일의 공장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 할아버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와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한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떨리고 근력도 예전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거뜬히 들었던 무거운 것들을 잘 날르지도 못하고 손도 떨리니까 정교한 작업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 할아버지 노동자를 내보내기는커녕 이 할아버지 노동자한테 무엇을 붙여줬어요? 네, 로봇을 붙여줬어요. 로봇 짝꿍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힘이 약하고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하지 못하는 작업은 누가 대신해준다? 네, 옆에 있는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작업장이 바로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작업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장이 도입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일본, 독일, 스웨덴, 덴마크 같은 공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똑같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을 그 로봇이 대체하는 식으로 도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술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네, 그 나라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높이 치는 나라입니까? 낮게 치는 나라입니까? 높이 네,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보다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공동체 안정을 개인의 행복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똑같은 로봇 테크놀로지가 공장에 들어와도 공장에서 사람을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어떻게 로봇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더 안전하고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제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그 모습도 마치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모습처럼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로봇이나 혹은 인공지능 같은 테크놀로지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궁리하는 것. 이것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예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 같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전장치, 새로운 제도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쓰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강연을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도대체 나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길러야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간초를 제공하는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저기 다음 주 목요일 학교 쉰다. 정답입니다. 네. 네. 제가 원하는 정답은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박수 한번. 네, 제가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선생님께서 맞추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저 선생님이 이야기하자마자 다 여러분들 다 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왜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켄쇼나 왓슨이나 알파고가 앉아 있으면 지금도 하면 영문을 모를 거예요. 옆에다가 왜 뭐야? 혹시 뭐야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 그분들 약간 너무 인공지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켄쇼나 알파고나 왓슨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데이터 중에는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없습니다. 데이터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께서 제가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다들 하셨습니다. 네, 데이터들 이면에 있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포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저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을 해낼 수 있으려면 그 인공지능과는 다른 방금 했던 그 능력을 계속해서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